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RP 물류정보관리사 영업관리를 담당하는 권방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수주관리라는 내용부터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주관리는 크게 수주관리 개요와 고객 중점화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주관리입니다. 수주관리라는 개념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라고 하는 것은 발주의 반대 의미 있지요. 발주는 주문을 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반대쪽 입장에서는 주문을 보내는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업 담당자는 이렇게 거래처와의 영업 활동을 통해서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수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주 관리의 개념을 좀 더 정의를 해보자고 한다면은 고객이 구매 의사를 밝히면은 그 구매 의사를 확인을 하고 고객으로부터 구체적인 주문 내역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또 가격이 어떠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구매액이 원하는 조건과 그리고 원하는 납기 그리고 구체적인 상세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그래서 고객이 만족하도록 그 원하는 품목을 전달하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수주관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주관리 활동은 구체적으로는 견적활동, 수주활동 그리고 수주 등록, 매출 마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고객의 요구와 조건, 납품 기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견적 활동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떤 품목에 대해서 조건과 납품 기한 그리고 수량과 단가에 대한 내용을 문의를 해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견적을 보내게 되면은 고객이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발주를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은 영업 담당자는 그 고객의 발주에 대해서 수주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이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필요하면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게 되지요. 계약서를 작성을 하든지 또는 구체적인 수주가 확인이 되어지면은 영업 담당자는 수주 등록을 하고 그 ERP 시스템에서 등록되어진 수주 등록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고객에게 납품 기한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는 출고 처리를 하게 되지요. 재고 확인을 한 다음에 출고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납품이 마감이 되어지면 매출 마감을 하고 대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매출 대금을 회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총체적인 수주관리 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견적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수주라고 하는 어떤 전체적인 과정에서 가장 첫 단계에서 발생되어지는 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여러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주문 과정, 발주 과정에서 판매 가격이라든지 또는 상세한 판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과정이 있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영업 담당자는 답변을 보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견적서를 작성을 하고 고객에게 발송을 하게 됐지요. 첫 거래이거나 또는 견적 가격에 변동이 있을 때, 즉 제품의 단가 변화가 있어서 견적 가격이 변화가 있을 때 이럴 경우에 주로 견적 활동이 진행이 되어지고요. 그 이후에는 주로 과거에 했던 견적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견적이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수주와 발주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견적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견적 조건이 있는지 단가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기입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그 다음 단계에 일어나는 수주 발주 단계에서의 계약서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지요. 견적서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각 기업들마다 자기 기업의 관행에 따라서 견적서를 만듭니다. 하지만은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지요. 견적을 만들어내서 보내는 기업이
필요할 테고요. 그래서 기업의 명칭과 주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내는 고객의 연락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고객의 기업명 또는 담당자명 그리고 주소, 연락처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핵심적인 내용이 견적을 산출하게 되는 품목, 이름 그리고 단가 그리고 수량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외에 고객이 요청하는 상세 견적 내용에 대한 그런 품목의 상세 조건들 이런 것들이 견적서에 반드시 들어가서 보내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업 담당자가 보내온 이 견적서의 내용을 가지고 기업에서는 발주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발주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근거 문서가 되지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영업 담당자들은 견적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수주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견적서를 보내게 되면은 영업 담당자는 이제 주문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검토가 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거래처에서 단가에 대한 재협의가 있다든지 또는 상세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수정을 요구한다든지 몇 번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비로소 거래처에서 구매를 하겠다라고 발주를 보내게 되면 영업 담당자는 그것을 이제 수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서가 있어야지만은 반드시 수주 활동이 진행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고요. 대개는 이제 과거에 진행되어진 견적 내용이 있다면은 그 견적을 가지고 수주 활동이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주를 한다는 것은 고객에게 보내야 될 품목, 수량, 단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고객의 특별한 어떤 요청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주할 때는 당연히 거래처가 어디인지도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품목에 대해서 그리고 상세 조건에 대해서 수량에 대해서 대금 수금 조건의 방법에 대해서 또는 납품처가 어디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품처라고 하는 것은 주문하는 기업으로 주문되어진 수주되어진 물품을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다른 공장으로 보내달라든지 또는 또 다른 외주 생산처로 보내달라든지 하는 주문한 물품을 받고자 하는 그런 거래처 입장에서는 다양한 장소를 납품처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래처의 주소지로 품목을 발송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납품처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요. 하지만 반복되어지는 수주 시에는 대개는 초기에 그런 수주 내용이 별로 달라지지를 않기 때문에 주로 품목에 대한 주문 수량 그리고 납기가 언제까지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검토 사항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주 과정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거래처와 또 판매자 간에 판매되어지는 품목과 수량과 단가, 상세 조건에 대한 쌍방 합의하는 문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는 법률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이 위배가 되어지면은 어느 한쪽 그 담당자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법률적인 의미를 갖는 문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약 과정에서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개는 품목의 수량이 누락이 되었다든지 또는 납기를 지키지 못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한쪽 기업이 입는 피해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이 되어지고요. 이런 피해 보상은 바로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계약서는 꼼꼼히 작성되어져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사전에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반복되어지는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대개는 이런 계약서를 매번 작성하기는 번거롭기 때문에 처음 거래를 할 때 계약서를 꼼꼼하게 만들고 그리고 품목과 수량은 그 이후에 반복되어지는 거래할 때마다 다르게 적용한다라고 해놓으면은 그 첫 거래 때 만들어 놓은 계약서를 계속 적용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어쨌거나 계약서라고 하는 부분은 쌍방 합의 문서이고 첫 거래일 때는 반드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은 반복되어지는 거래에 있어서는 처음에 만들어진 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미래 분쟁 가능성을 위해서 꼼꼼히 작성해 놓을 필요성이 있는 문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주 등록입니다. 수주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영업 담당자는 주문을 받은 것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남는 것이지요. 내부적인 활동 중에 첫 번째가 수주 등록입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 업무 시스템에 수주 내역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언제까지 수량 얼마 몇 개를 납품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등록을 하게 되면은 관련자 내부 담당자들이 공유를 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수주 등록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영업 담당자는 거래처 고객에게 언제까지 납품이 가능합니다를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견적서라든지 또는 계약서는 납기가 정해져 있죠. 납기라고 하는 것은 거래처가 요구하는 날짜의 납품 기한입니다. 그때까지 거래처에게 물건을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약 사항인 것이죠. 그렇지만 대개 실무에서는 그 납기보다는 이전에 물건을 품목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납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철칙이고요. 그거보다는 좀 더 일찍 고객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납품 기한을 근거로 언제까지 물건을 입고시켜 드릴까요? 라고 하는 것을 고객과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주 등록에서 이런 납기를 고객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검토해야 되는 내부 정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재고가 있어야지만 영업 담당자는 그 재고를 받아서 거래처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 재고 정보가 크게 두 가지가 이용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일자별 가용 재고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약속 가능 재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자별 가능 재고, 예정 재고, 가능 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일자별 가용 재고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가용, 사용 가능한 그런 재고다라는 뜻입니다. 창고에 있는 재고는 완제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죠. 즉 고객에게 전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만은 창고에 있는 재고라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고객들의 주문에 의해서 그 고객에게 전달하기로 예정이 되어져 있으면은 그것은 사용 가능한 재고가 아니다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다른 고객에게 전달하기로 예정되어지지 않은 재고들, 그것이 바로 가용 재고입니다. 매일매일 고객으로부터 다양한 주문들을 받기 때문에 창고에 쌓여져 있는 재고라고 하더라도 사용 가능한 숫자는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일자별 가용 재고다라는 뜻이고요. 그 일자별 가용 재고를 계산하는 방법은 현재 재고, 창고에 있는 현재 재고 중과 그 다음에 입고 예정 수량, 생산이 완료가 되어서 공장에 있는 창고로부터 재고 창고로 입고 예정으로 있는 수량, 그리고 출고 예정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고객들에게 전달하기로 약속이 되어져서 예정이 되어져서 고객에게 출고하기로 확정되어진 수량을 빼게 되면은 그 나머지가 일자별 가용 수량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담당자들은 항상 고객과 납기를 협의하기 전에 일자별 가용 재고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엄밀하게 살펴보는 방법이 바로 약속 가능 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ATP, Available to Promise라고 해서 현재 재고에 대해서 약속이 되어진 그런 재고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입고되어질 예정으로 되어져 있는 현재 공장에서 생산되어지고 있는 그런 재고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미 다른 고객에게 갈 거라고 미리 예정이 되어져 있다면 그것도 역시 가용 재고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래 재고까지 고려를 해서 사용이 가능하냐를 확인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약속 가능 재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TP라고 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것은 현재 재고에서 생산 계획 수량, 그러니까 생산 계획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생산 중이거나 또는 창고에서 생산이 완료되어서 입고를 대기하고 있는 수량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생산 계획까지, 그러면 아직은 생산 계획이 시작이 되어진 게 아닌 것이죠. 생산이 시작이 되어지지 않고 생산 계획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그 계획이 잡혀져 있는 생산 계획에도 이미 다른 고객에게 전달할 예정으로 약속이 잡혀져 있는 재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빼게 되면은 비로소 약속 가능 재고, 즉 고객에게 전달하기로 약속할 수가 있는 재고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가능 재고는 일자별 가능 재고와는 다르게 미래 생산 계획과 미래 생산 계획에 고객에게 전달하기로 약속하는 재고 분량까지를 고려를 해서 그래서 미래 납기를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업 담당자들은 수주 등록 후에 고객들에게 납기를 통보하기 전에 반드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일자별 가용 재고라든지 또는 약속 가능 재고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고객과 협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납기를 고객에게 협의하는 방법은 몇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재고가 충분하고 그 재고를 바로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고객과 납기를 재협의해서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우리 계약서에 있는 납기일 이전에 고객이 원한다면 언제라도 그 날짜에 우리가 출고를 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협의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자별 가용 재고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충분한 재고가 확보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고객과 협의해서 납기를 확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재고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고객이 주문한 수량이 충분히 확보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이지요. 그럴 경우에는 생산 예정 수량을 확인을 해보고 지금 생산 계획에 잡혀져 있는 내용으로 충분히 바로 고객한테 창고로에 입고만 되면 바로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쓰는 경우에는 약속 가능 재고 ATP죠. ATP를 확인한 다음에 언제까지 생산 예정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납기일 이전에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고객과 협의를 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재고는 부족하고 예정 수량이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ATP 약속 가능 재고를 근거로 해서 생산 완료 예정 일자를 고객에게 확인을 하고 납기를 협의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재고도 부족하고 그리고 생산 예정 수량도 아직 확정이 되어져 있지 않고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생산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 생산 계획 MPS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주 생산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는 이미 수립되어져 있는 주 생산 계획 MPS를 확인을 한 다음에 미래 어느 시점에 생산 계획이 확정이 되어지고 거기로부터 생산량이 입고가 되어질 것인지를 검토해서 그걸 근거로 고객에게 납기를 통보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 담당자는 수주 등록하고 난 다음에 고객에게 납기를 하여야 하고 납기를 통보하기 전에 이런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본 다음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업 담당자는 단순하게 거래처에게 어떤 품목을 판매하기 위한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이런 생산 계획이라든지 또는 재고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매출 마감이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매출 마감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에게 수주한 품목을 전달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매출이 마감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매출 마감을 하게 되면은 납기일 이전에 충분한 고객이 원하는 수량을 전달을 완료를 하게 되면은 매출 마감을 하게 되고요. 매출 마감을 하게 되면은 비로소 그 출고한 전달한 품목에 대해서 대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서를 발행을 해서 그래서 대금을 요청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그 매출 마감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마감을 해야지 비로소 내부적으로는 기업 내부적으로는 품목의 수량 그리고 총 금액이 확정이 되어지고요. 그것을 세금 계산서나 또는 다른 계산서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단계가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금 회수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매출 마감을 하게 되면은 총 금액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대금 청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 필요한 과정을 거쳐서 매출 대금을 회수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모두 수주 관리 활동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객 중점화라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중점화라고 하는 것은 영업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최우량 고객을 선별해서 그런 최우량 고객에게 집중적인 영업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고객 중점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굉장히 다양하겠지요. 숫자도 많고 또 그 거래처마다의 어떤 매출 능력도 다르게 될 겁니다. 즉 우리 기업과 거래하는 내용이나 빈도라든지 또 금액도 다양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영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느 거래처에 좀 더 집중을 할 것인지 영업 자원들을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계획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거래처가 우리에게 중요한 고객인지를 가려내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 가려내는 방법들을 우리가 고객 중점화의 핵심적인 검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점 고객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ABC 분석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는 파레토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매트릭스 분석법 또는 이원표 분석 방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거래처 포트폴리오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ABC 분석이라는 것, 즉 파레토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BC 분석 또는 파레토 분석은 파레토 원리에 따라서 거래처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A등급 거래처, B등급 거래처, C등급 거래처로 크게 분류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ABC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파레토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지요. 파레토라는 그 학자의 파레토 원리에 따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고객을 분류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매출 누적치에 따라서 매출 누적치라고 하는 것은 거래처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우리 기업에서 구매한 그런 금액,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매출이 되겠지요. 그래서 매출 누적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매출되어진 실적을 합계해서 누적한 금액이 매출 누적치가 될 거고요. 그 매출 누적치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어떤 고객이 가장 우수한 고객인지를 구별해내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레토 원리를 근거로 한다고 했는데요. 파레토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의 80%가 사소한 20%의 원인에서 발생이 되어진다. 즉 20%가 어떤 결과의 주 요인으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레토 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0대 20 법칙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80대 20 법칙은 심지어 우리가 개미 집단에서도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개미는 모두 다 근면한 그런 생명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개미 집단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은 실질적으로 일개미들 중에서도 그 중에 20%만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머지 80%는 예비군인 것이죠. 그래서 20%에서 어떤 부상자가 생겼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활동 못하는 개미가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나머지 80%에서 또 열심히 일하는 20%의 편입이 돼서 20%가 핵심적인 활동을 하고 나머지 활동은 지원 활동이라든지 예비적인 활동을 하는 그렇게 활동이 분류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80대 20대 룰은 모든 사회 현상에 적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레토 원리가 굉장히 다양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데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이라든지 또는 근로자의 성과라든지 심지어는 어떤 제품에서의 결함이 발생되어지는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보면은 집중적으로 어떤 20%의 원인이 전체 결과의 80%를 좌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레토 원리를 근거로 해서 결국은 기업의 매출도 기업의 전체 매출 중에서 총 매출 중에서 80%의 매출이 전체 고객들 중에서 20%의 고객에게서 발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 원리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전체 80%를 결정하는 소수의 고객, 20%의 고객에게 집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 영업 담당자는 그 20%의 거래처를 A 등급의 거래처로 선정을 하고 그 거래처에게 영업 자원들을 대부분 다 집중하는 그런 형태를 해야지만 목표하는 목표 매출액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ABC 분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A 그룹을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하면은 고객별로 고객들이 그동안 우리 기업으로부터 매입해간 즉 우리 기업이 고객에게 매출한 실적들을 모두 합해서 그래서 순서대로 고객들의 매출을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가장 많은 고객의 매출부터 쭉 누적을 시켜서 그래서 전체 매출의 70%나 80%에 도달하는 그 금액에 속하는 20% 내지 30% 정도의 고객 숫자, 그 고객을 A 등급으로 구분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B 등급 고객은 나머지 A 등급에 포함하는 A 그룹에 포함하는 고객들에게 판매되어진 누적 매출치가 70%나 80%이기 때문에 나머지 20%, 10%나 20% 정도를 B 등급 고객 그리고 나머지 10% 이내의 매출에 대한 것을 담당하는 그 실적을 보였던 고객 그걸 C그룹 고객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에 A그룹은 70에서 80% 그리고 B그룹은 90% 정도의 누적을 매출을 담당하는 그런 거래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가장 숫자가 많은 C그룹의 고객들은 사실은 전체 매출의 10% 이내만을 담당하는 그런 거래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담당자가 이런 A그룹, B그룹, C그룹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모든 거래처에게 동일한 시간과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현명하지 못한 그런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영업 담당자는 반드시 거래처의 어떤 이런 A, B, C 그룹으로 구분을 해서 집중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산 예를 보면은 10명의 고객이 있습니다. 그리고 A 고객, B 고객, C 고객해서 그 각각의 거래처들이 구매해간 매출 실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구매 실적이 많은 즉 매출 실적이 많은 거래처부터 앞에서 쭉 나열을 하고요. 그리고 A 고객의 매출 실적, B 고객에 대한 매출 실적을 누적을 해서 그래서
70%나 80%에 해당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고객들을 먼저 A그룹으로 잡는 것이죠. 그러면은 70이나 1순위, 2순위 A, B 고객 합치면 70%가 되지요. 3순위 B, C 고객까지 합치면은 78%가 될 겁니다. 그래서 70 내지 80%에 포함되는 20% 내지 30%의 고객이기 때문에 A, B, C 정도가 A그룹으로 포함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4, 5, 6 고객을 합치면은 그게 한 13% 정도가 되지요. 그래서 3순위에 있는 C 고객을 B그룹으로 하기에는 그럼 B그룹의 범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A그룹에 포함을 시켜서 A, B, C 고객을 A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D, F 고객을 B그룹, 나머지 고객들을 C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고객 중점화의 매트릭스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원표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ABC 분석과는 다르게 두 개 요소를 동시에 고려를 해가지고 하나의 표로 분류를 해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원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두 개의 요소를 이용하는 표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ABC 그룹은 단점이 있습니다. 과거 매출 실적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거 자료만을 이용을 해서 고객들을 분류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요인을 고려를 해서 고객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ABC 그룹은 ABC 분석 방법은 적절하지가 않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을 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매트릭스 분석 또는 이원표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거래처 포트폴리오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거래처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파레토 분석, ABC 분석이나 또는 매트릭스 분석, 이원표 분석보다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처 포트폴리오 분석은 반영하는, 검토하는 요인을 3개 이상으로 확장할 경우에 그럴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면적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가로축과 세로축에 어떤 우리가 검토하고자 하는 어떤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매출 실적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평가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가중치라든지 또는 어떤 특정한 요소의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를 하면은 그 동그라미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겠지요. 그러면은 매출 실적이나 미래 성장 가능성으로 해서 A, B, C, D 어떤 분면에 그 기업을 배치를 하고 또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이용해서 그 분면에서도 얼마나 큰 그런 기업의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표시를 해볼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거래처 포트폴리오 분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개 요인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평면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기업을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4개 요인이나 5개 요인 등등의 어떤 우리가 평면에 표시하기가 어려운 그런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를 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다면적 분석으로 할 때는 이런 거래처 포트폴리오 분석 그리고 좀 더 전문화되어진 어떤 분석 도구들을 이용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수주 관리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매출 대금 회수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대금 회수 관리라고 하는 것은 영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견적을 보내고 고객으로부터 수주를 받고 그다음에 납기 이내 납품을 완료를 하고 매출 마감한 다음에 대금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금 매출 마감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내용들이 바로 매출 대금 회수 관리 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매출 대금 회수 관리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대금 회수 관리 내용은 크게 3가지 파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매출 대금 회수 관리의 개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거고요. 여신 한도라는 개념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매출 대금 회수 관리를 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 대금 회수 관리 개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대금 회수라고 하는 부분은 그 중요성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매출 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외상 매출 대금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기업이 거래처와 거래를 할 때는 어떤 물건을 품목을 먼저 전달을 하고 그리고 대금을 뒤에 받지요. 그렇지만은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는 상당히 그 빈도가 자주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어떤 수주 발주 과정을 통해서 물건이 전달되어질 때마다, 즉 납품이 되어질 때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이라든지 두 달이라든지 심지어는 3개월 정도까지 모아서 한꺼번에 대금을 회수를 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고요. 또 그나마도 어떤 하나의 계약건에 대해서 바로 전체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분할해서 받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수주받은 품목이 납품이 완료되어지고 대금 청구를 한 이후에도 세심하게 대금 회수를 계획하고 완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매출 대금 회수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매출 대금 회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라고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매출 대금 회수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기업은 운영 자금이 항상 필요합니다. 운영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일상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우리가 운영 자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생산 계획에 따라서 또는 신제품의 양산을 위해서 공장을 건설해야 될 테고요. 그 공장에 필요한 설비들을 도입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서 가동되어지는 기계 설비들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도 꾸준히 비용이 지출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재료들도 구매를 해야 될 테고요. 부품도 구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상품들도 우리가 구매를 해서 또 판매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리고 각종 그 필요한 임대료들 우리가 빌려서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계 설비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임대료들도 필요할 테고요. 또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들도 임대료를 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임금도 필요할 테고요. 또 원재료를 구입했을 때 우리가 외상 매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도 지급을 해야 되겠지요. 기타 각종 경비라든지 세금도 지출해야 됩니다. 이러한 비용들을 기업이 적절하게 지출하지 못하게 되면은 기업이 원활하게 기업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운전자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운전자금을 적절하게 확보를 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사실은 기업 운영에 대단히 커다란 그런 문제점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런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업이 외상 매출한 매출 대금을 적절하게 회수를 해야지만은 가능한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자금 조달에 유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자금 조달은 최고 경영자뿐만이 아니라 일선에 있는 영업 담당자도 그것에 커다란 그런 역할과 책임을 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기업이 만약에 운용 자금이 부족해진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태가 일어나게 될까요? 결국은 앞에서 얘기했던 운영 자금이 필요한 여러 가지 지급 필요성들이 있었지요. 그런 지급 필요성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급을 하지 못하는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도산을 한다, 즉 기업이 문을 닫게 되는 경우는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적자도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이 적절한 수익을 올리지 못해서 매출을 통해서 적절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기면은 기업이 자금 조달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지요. 지급 불능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산에 이르게 되는 것, 적자 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매출도 잘 되고 회계장부상으로는 수익도 확보가 되어져 있는데 흑자 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이 잘 되고 수익이 장부상으로 발생이 되어졌으면 당연히 기업은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매출이라고 하는 것이 외상 매출로 발생이 되어진 것이고 외상 매출에서 우리가 수익이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만 아직 그 수익이 현실화되어서 실현화되어서 우리 기업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 아직 받지 못한 그런 외상 매출금이 너무나 많을 경우에는 기업이 자금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지출할 수가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흑자 도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흑자 도산의 가장 큰 원인은 매출 채권이 과다한 경우입니다. 즉 외상 매출로 해서 받지 못한 돈이 너무나 많을 때, 그럴 때 이제 흑자 도산의 가장 대표적인 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재고가 과다할 때, 그러니까 판매하기 위해서 물건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했는데 그 판매하는 품목들이 전부 다 창고에만 있는 것이죠. 아직 팔리지 못한 것이죠. 팔려야지만 다시 현금화가 가능한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 이런 경우도 흑자 도산의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보겠습니다. 기타 고정자산 같은 건물이라든지 또는 기계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다하게 매입을 한 경우도 그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운전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주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이 지급 불능 사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게 되고요. 이런 지급 불능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 자금이 확보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기업이 유동성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즉 항상 현금과 또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매출 채권을 빨리 회수하도록 위한 영업 관리 측면에서의 그런 지속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매출 채권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과 기업과의 거래에서 외상 매출해서 발생되어지는 채권을 우리가 매출 채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는 빈번하게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일정 기간을 여유를 두고 그동안 발생되어진 거래 대금을 한꺼번에 정산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러면 그 한꺼번에 정산하기까지는 외상 매출이 발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출 채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채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게 외상 매출 채권인 것이죠. 그래서 매출 채권이라고 줄여서 표현을 합니다. 이런 매출 채권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외상 매출금입니다. 외상 매출한 것이죠. 한 달 뒤에 정산하겠습니다. 이거지요. 그러면은 한 달 동안에는 그냥 우리가 그 대금을 못 받게 되니까 미수금 형태입니다. 회계학적으로는. 두 번째는 거래처에서 2개월, 3개월 좀 장기간 뒤에 정산을 하겠습니다 할 경우에는 대개 받을 어음으로 약속 어음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약속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한, 그래서 은행에 지급 보증을 받은 증서인 것이지요. 그래서 약속 증서도 중요한 법률적인 문서입니다. 그때 그 지급 의무자가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은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간의 어떤 외상 매출 미수 상태로 남기는 것보다는 약속어음이라도 받아놓는 것이 좀 더 안전한 측면이 있죠. 하지만은 이 약속어음도 기업 입장에서, 영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미래 발생되어질 수익이기 때문에 받을 어음으로 회계 개정에서는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받게 될, 즉 하지만 아직은 받지 못한 그런 대금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불 기일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모든 어음들은 받을 어음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그리고 받을 어음 모두가 매출 채권의 형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매출 채권 회수 관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관리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채권이 부실화되어져서 그래서 못 받게 되는 경우 부실 채권화 되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상 매출을 했습니다만 아직 못 받은 돈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래처가 만약에 어떤 그 기업에 우리의 물건을 매입해간 거래처 입장에서 그 기업이 갑자기 어떤 지급 불능 사태에 빠졌다든지 또는 유동성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갑자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우리한테 갚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우리 기업도 연쇄적으로 그 채권이 부실화되어져서 못 받게 되는 경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도 또 운전자금의 확보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 그것이 바로 매출 채권 회수 관리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극대화시켜서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는 대개 외상 매출금을 100%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100% 회수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기업은 그런 여러 가지 부실 채권이 발생되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회계적으로는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하지요.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손, 즉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우리가 대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손이 발생이 되어져서 그게 해당하는 외상 매출금을 우리가 회수하지 못할 때 그때 손실이 발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회계학적인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손에 대비한 충당금을 설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학적으로는 대개 전체 매출액의 1% 범위 내에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 대손 충당금을 이용해서 100%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대손에 대해서는 회계학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대손이 확정이 되어지고 그 대손이 확정이 되어진 것을 경비로 처리할 때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판매 관리비에 그 비용을 산입을 시키고 영업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외상 매출을 했습니다마는 대손이 발생해서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는 그것은 영업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영업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매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세심하게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표가 손익계산서의 구조입니다. 매출액이 있고요. 그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만들어지지요. 그리고 그 매출 총이익에서 영업활동,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게 되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되어지지요. 대손 상각은 대손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비용에 대한 대손 상각은 바로 이 영업비용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산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 매출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이익에서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매출 채권 회수 관리의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매출 채권을 완벽에 가깝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전 계획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전 계획에 앞서서 외상 매출을 할 거래처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주의 깊게 우리가 외상 매출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 첫 번째 그 단계가 우리가 거래처의 신용도를 파악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의 신용도는 이 거래처가
부실한 기업인지 우리한테 외상 매입을 해갔을 때 충분히 그 외상 매입금을 갚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는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성실한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 신용도 파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용도가 파악이 되고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또는 신용도를 가지고 있다가 판단이 되면은 그 다음에 여신 한도를 설정을 합니다. 얼마만큼 외상을 줘야지, 외상 범위를 결정을 해야지 이 기업이 무난하게 갚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기업은 항상 어떤 제품을 끊임없이 생산을 하고 판매하고 한 과정에서 수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거래처도 역시 우리 기업으로부터 어떤 제품이나 품목을 매입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다시 생산 활동과 판매 활동을 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외상 매입을 해가는 것이 그 기업 입장에서는 만약에 비용에 부담이 없다면 권장할 만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과도하게 매입했을 때는 그 매입 금액을 못 갚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상 매출처인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영업 담당자가 거래처의 그런 외상 매입에 대한 지불 능력들을 검토하고 여신 한도, 신용을 외상으로 줄 수 있는 신용 한도를 결정을 사전에 해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외상 한도, 여신 한도가 결정이 되어지면은 비로소 외상 매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외상 매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영업 담당자가 대금을 청구하고 회수를 하기 위한 회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수 계획이 수립이 되어지면은 그 계획에 따라서 회수하는 관리 과정이 진행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바로 매출 채권 회수 관리 절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매출 채권 회수 관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수 채권 회수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개요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